네, 정치 부심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주 동안의 정치 이슈를 잘근잘근 마치 오늘 국내산 참쥐포를 씹듯이 씹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쥐포가 굳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얌테이블 국내산 참 쥐포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쥐포 다 좋아하시죠? 예. 없어서 네. 못 먹지 뭐 사실. 예. 자, 심심풀이 쥐포. 하지만 맛과 퀄리티는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쥐포가 아니라 국내산 삼천포 참 쥐포. 삼천포가 요즘 없어졌는데. 그냥 삼천포라는 브랜드군요. 삼천포 참쥐포. 원래 지금 사천시라고 아마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께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와, 이거 뭐 거의 전화번호부 같은 읍 단위의 전화번호입니다. 예. 자, 쥐포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얇아 보이지만은 이게 여타 우리가 흔히 보는 쥐포의 두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간식이 아닌 한 끼 식사로도 가능할 것 같은. 네, 그만큼 크고 두꺼워서 마치 쥐치 스테이크를 먹는 것 같은 찰진 식감도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네, 수입산 쥐포, 악취 있는 쥐포 못 먹습니다. 자, 그동안 익숙한 베트남산 쥐포의 고약한 냄새가 없습니다. 자,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아이들도 이 국내산 참 쥐포는 정말 잘 먹을 겁니다. 네, 잘 먹었어요. 지금까지 참쥐포를 맛본 어린이들, 네, 정말 잘 먹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어렸을 때 먹었던 바로 그 추억의 쥐포 맛을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최고의 가성비라고 자부하는데요. 물론 수입산 쥐포에 비하면은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참쥐포 300g 7미 내외의 가격이 세상에 25,900원. 네, 마리당 3,000원에서 4,000원. 이게 뭐 사실 좀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은 싼 게 비지떡입니다. 네, 이 가격을 합니다. 네, 신선하고 큼지막한 국내산 참쥐포인 만큼 맛과 영양을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수입산보다도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현재 그 인터넷 최저가가 28,9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3,000원이 더 저렴한 25,900원입니다. 네, 짜거나 달지 않은 쥐치 본연의 고소하고 두툼한 맛. 네,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정말 좋은 100% 국내산 참쥐포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얌테이블 대표를 한번 좀 만나보고 싶죠. 예. 근데 얌테이블 대표가 본인의 그 신원을 드러내길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 참쥐포를 팔다가 이명박 정권 때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이게 손이 가네요. 예. 저희 때 노가리가 명태 새끼인지 몰랐어. 그래요?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중에 대통령이 노태우였거든요. 그래서 노가리 엄청 씹었거든요. 노가리가 멸종됐어. 네. 그래서 MB 때도 이게 쥐포가 그냥 폭등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과도하게 씹어가지고. 뭐 이렇게 싹 쓸어갔는지. 약간. 네. 근데 저는 쥐포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난하게 수입산 쥐포만 평생 먹었나 봐. 한 번도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쥐포를 먹어본 적이 일단 없고. 이런. 그다음에 쥐포를 먹으면 이렇게 여러 마리 쥐치를 겹쳐갖고 입에 물면 들큰한 맛이 항상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고 들큰한 맛이 났는데 이건 진짜 무슨 반건 생선 말린 마냥으로 생선을 말린 거라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쥐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음식을 입에 물고 있어서 그래서 얌테이블 사장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아유, 좀 진짜 맛있네요. 근데 이게. 얌테이블을 만드는 모든 음식이 그래요. 보면 조미료를 뭐 안 넣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막 조미료를 때려 넣어서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가급적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진짜 가상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싸진 않네요. 25,900원 좀 싼 가격은 아닌데 이거 집에 오면 뭐 따로 조리할 거 없이 그냥 슬슬 구워갖고 이 맥주 같은 거랑 먹으면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실은 김용민 TV에서 물만 준다는 걸 저희가 시작 전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콜라 콜라 좀 꺼내고 달라. 맥주를 못 주면 콜라라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같이 먹으니까 조합이 너무 좋네요. 그 맥주하고 먹으면은 아, 이거 넘어가죠. 네, 그래요. 자, 저희 어릴 때는 이게 한 장에 1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쥐치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저는 경북 영천인데 영천에 예예예. 뭐 영천에 쥐치가 나지는 않습니다. 키우지도 않았고 저희가. 바다도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바다도. 없고요. 네. 그때도 이제 삼천표 지포죠. 지포가 이제 100원 정도 하는데 어머니가 늘 이거 이제 찢어서 반찬 사줬던 아이고. 기억이 나요. 예. 그래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건 아, 진짜 맛있네요. 이건 남겨서 집에 가져가서 맥주에다가 딱 저녁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드네요. 아니 뭐 출연료 대신 지포라도 명망이. 아이고. 이명박 정권 때 탄압받았다. 그건 뻥이고. 아, 그건 믿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또 과장 광고 또 이런 게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농담도 하고 농담이란 점을 또 밝히는 일도 해야 됩니다. 베트남산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디 산이에요, 그러면? 국내산? 국내에서도 쥐치가 잡힙니까? 원래 이게 남해에 잡히던 거죠. 아, 삼천포라고 아까 얘기하셨지? 삼천포, 예. 아, 내가 얘기했구나. 네. 제조사가 만드는 데가 삼천포. 통영 쪽도 삼천포 그쪽에. 네. 사천 남해. 예. 이게 쥐포가 쥐치가 회로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새꼬시로 이렇게 치면은 뼈가 씹히는 맛이 있고. 아, 제가 어쩔 수 없이 나 때는 말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도.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동해안에 놀러 가면 아침 새벽에 항구에 가면 거기 이제 다라이로 이 그물에 걸린 고기들 팔 때 그때 쥐치가 한 마리에 100원이었어요. 그럴 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랑 이제 잡어들 사다가 회쳐 먹고 그랬었는데 뭐 맛있네요. 아, 여전히 국내산 쥐치로 한다는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얌테이블 사장이 어렸을 때부터 부자였을 것 같아. 이게 음식을 보면 이게 되게 본인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뭔가 좀 잘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이런 욕심이 있는 분 같아서 우리 얌테이블 사장님 이거 저기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좀 따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제가 지금 오른소리 구독자가 49,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빨리 10만, 20만 찍어서 돈을 벌어서 또 만나야 되겠네요. 한 20만쯤 넘어야 만나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오른소리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얌태울 사장 만나려고. 정치부심 보면서 이거 먹고 싶네요. 이걸로 먹을 만한 맥주 어떤 맥주가 좋습니까? 브랜드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좀 뭐 소폭으로. 소폭으로. 나 소주에다 예, 소폭으로 하는데 소주를 좀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간하는 수준의 소주를 넣고 예, 소폭으로 말아서 그게 먹는데. 뭐예요? 소주하고 맥주? 예, 소주 맥주. 예. 근데 좀 이게 짠맛이 있기 때문에 거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또 인생도 또 거품 좀 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자, 거품이 많이 나는 소폭. 어떤 소주하고 어떤 맥주? 브랜드를. 저는 뭐 소주는 저거 좋아합니다. 뭐 이즈백. 예. 맥주는 그냥 카스? 테라 뭐 대충 먹는데요. 곰표 맥주 드셔보세요. 그거 있습니까 그거? 전 술을 안 먹어가지고. 제 후배가 하나 곰표 맥주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찾지를 못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곰표 맥주 드셔보셨어요? 전 못 먹어봤어요. 밀맥주를 좋아하긴 하는데 곰표 맥주 못 먹어봤습니다. 그 밀맥주입니까? 예, 이게 곰표가 밀가루 만드는 회사로 밀맥주를 그렇게 브랜딩을 섞어갖고 한 맥주를 알고 있거든요. 1910년, 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10,000개가 넘는 종류의 주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소위 말하는 양주집이 다 따로 있었고 효모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효모가 지역마다 100년, 200년, 300년씩 된 효모들이 자라면서 그 동네 숲도가를 운영을 했던 건데 막 누룩. 예, 그렇죠. 누룩이 누룩이 동네마다 맛이 다 달랐던 건데 일제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통 문화의 말살이라는 측면도 아이고. 있고 네. 말살이라는 측면도 있고 사실 위생상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술로 세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동네에서 만들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10,000개를 싹 말살을 시키고 세금 때문이구나. 예, 한 30년 넘게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또 뭐 박정희 대통령 탓할 생각은 없는데 그때 쌀이 없으니까 실제로 먹을 쌀도 없는데 뭔 술이냐 그래갖고 또 금지를 시켜서 아하. 한참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주라는 이 개성 있는 전통주가 다 말살되고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 막걸리 뭐 소주도 서울은 진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맞아요. 예, 섹터를 맡아서 하던 시절에 개성이 다 죽었고 그 개성을 이제 우리 위대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을 혁파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소주의 도수를
25도에 한정하지 않고 낮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전통주를 다시 라이센스를 만들어서 일반에 판매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안동소주도 나오고 그냥 백세주나 이런 것들도 그때 그 경기도 아주 유명한 설계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 산사춘 백세주가 전부 다 혼자 만든 거거든요. 그럼 순당을 아니, 하시는. 저기 예. 소주 도수를 꼭 25도 이상 한 이유는 뭔가요? 그때 그냥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희석식 소주는 25도로 한다라는 게 법으로 돼 있었는데 그냥 먹고 취해서 정체 마시고 김대중 끄라. 대통령께서 이제 그거를 풀면서 그때 참나무통 맑은 술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양한 종류의 소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도수가 떨어지는 경쟁이 벌어지기 그 술에 됐죠.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네. 대단하시네. 아니 저기 러시아 같은 데서는 한국 소주를 거의 뭐 생수 수준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예. 얼마나 보드카 먹는 독하면은.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얌테이블 국내산 참쥐포는 과거에 동네마다 술이 나왔을 그때도 이게 나왔다면은 아마 대박이 났을 겁니다. 어떤 술과도 어울리는 얌테이블 국내산 참쥐포 많은 사랑 바랍니다. 자, 오늘 정치부심 첫 번째 이야기 무슨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가장 핫한 현안 뭐가 있을까요? 한동훈이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한동훈 관련한 그런 파일은 열린민주당에게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없는 것 같아. 뭐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요.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동재 기자가 부산에 2월 13일에 내려가서 이게 백모 기자라고 후배를 하나 달고 부산에 내려가서 한동훈 앞에 앉혀놓고 대화를 나눈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녹취록이라는 게 있네 없네 하고 있다가 결국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지난 4월 1일 MBC가 이것과 관련된 최초 보도를 했을 때 자기는 신라젠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이동재 기자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녹취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죠. 예.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MBC에게 문자로 보낸 답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고요. 처음에 그래서 KBS가 보도를 한 내용은 이 이동재가 총선 뭐 이렇게 해서 이동재와 한동훈이 총선 관련돼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들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났고 그 다음날 그 한동훈의 변호사가 아니라 특이하게도 이동재 기자의 변호사가 나서서 한동훈 검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래요.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이름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인데 주진우 검사라고 예. 그 동명이인이죠. 주진우와 동명이인데 그 주진우 검사가 이제 그 녹취록의 일부를 풀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KBS가 그날 저녁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를 왜 했느냐? KBS는 녹취록을 못 봤거든 실제로. 그럼 저희의 짐작으로는 아마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들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던 것 같고 사과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MBC가 이번에 또 보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한 게 맞다. 는 보도를 했고 그런 보도를 한 것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그 빡친 우리 주진우 변호사께서 오케이 좋다 그럼 전문을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오늘에는 그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녹취록 전문을 배포를 했습니다. 전문이라고 한 온전 전자, 전두환할 때 전자의 전문이죠.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자를 프론트 앞전자의 전문을 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이라고 오늘 깠는데 그 전문이 이제 아니 난 주진우 전체 변호사가 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공개한 본인이 예. 공개했던 내용이랑도 달라진 그렇죠.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래서 좀 뭐 누가 맞는 말인지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검사 발언이 그건 해볼만 하지. 이게 예, 핵심 예, 멘트인데. 맞습니다. 그걸 아니 그 이제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는 유시민 털고 있다. 근데 어떤 걸 털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유시민 해볼 털고 만하지. 있다. 그래서 이철 가족을 만나려고 아파트를 다 뒤지고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런 건 해볼 만하지. 그건 해볼만 하지. 그 뭐야? 그럼 공작하란 얘기지. 어? 그저 탈탈 털어보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기자가 이 검사장한테 취재하는 겁니까? 아니 나름대로 당신을 내가 돕고자 공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사실 지경을 내려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니 그런데다 이제 저는 이걸 공개한 사람이 주진우 변호사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게 이 양반이 특수통 아닙니까? 그리고 직전까지 김태우가 고발했던
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부 검사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수사 과정 중간에 옷 벗고 나서 변호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녹취록이 까지고 나서 가장 많은 국민적인 반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런 검사가 저런 기자들이 그냥 검사장 사무실 들어가서 저런 얘기 막 하면서 유시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했더니 뭐 그런 건 해볼만 하지 뭐 이러저러도 한 건 나오면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저게 말이 되느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특수부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매일 하던 일이거든. 기자들 불러다가 독려하고 이거 얘기 어떻게 좀 못해줘. 근데 저기 뭐야 김모모 씨 거기 좀 한번 가서 만나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려줬던 게 자기들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녹취록을 깠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는 게 사실은 되게 경악스러운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기자랑 검사장이랑 원래 만나서 이런 얘기 하느냐고 국민들 막 들끓고 있는데 매일 하던 검사는 이것에 문제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이 조국 장관 사태 때 우리 늘 상황 때 늘 이야기했던 이 조사하는 상황들을 기자들에게 흘려주고 기자들이 이걸 가지고 언론에 또 나오고 그렇죠. 인지 수사하고 별건 수사하고 하는 그 뺑뺑이 구조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제대로. 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녹취록이 드러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 검언 유착이란 말이 이것만큼 가장 적확하게 적용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만한 검언 유착에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게다가 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취가 없었던 걸로 판단됐던 것 같아. 그죠? 그잖아요? 백 기자가 녹음한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3월 30일인가 그때쯤 해서 그때 이제 MBC가 보도한 때 아니에요, 처음. 네, 그때 그렇습니다. 대뜸하는 얘기가 나는 신라전 관련해서 언론과 접촉한 적도 없다. 뭐 심지어 이동재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건 그 전에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최초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예. 이제 조금씩 후퇴하는 거죠. 계속 말이 바뀌어. 결국에는 이 백 기자의 녹취가 없는 줄 알고 떠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발견된 거예요. 그건 뭐 백 기자가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백 기자의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다가 그게 드러나온 거예요. 그렇죠. 백 기자도 원한 게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MBC 보도에 보면 채널A 채널A 기자들, 그러니까 채널A 법조팀 대화방이라는 게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대화방이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카톡방이겠죠. 그렇지. 그럼 그 카톡방에는 반장도 들어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장이 들어있을지 없을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 팀장도 들어있을 것이고 이제 뭐 이동재 기자님 다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장이 있는 방이 있고 부장이 없는 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지검장 만나서 녹취를 따갖고 왔으면 그 내용 위에다 보고했을까요? 당연히 보고했죠. 당연히 보고했죠. 예. 이 언론사에서는 보고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가 청문회 나와서 채널A 회사에서 사측에서 여기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게 저는 오늘 갑자기 좀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그 한상혁 위원장이 사실 그 전 이효성 위원장의 자녀 임기를 채우고 지금 다시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후보로 3년 맡은 거죠. 예. 인사청문회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일 거예요. 어제 했던 발언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제 했던 발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난번 4월에도 4월에 그렇게 얘기했고, 예,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했고. 얄짤없는 거지. 그 이만한 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그 카톡방에 부장이나 이 편집국장이 들어있는 것만 확인되면 이제 뭐 이게 완전 이건 새로운 그렇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기획한 걸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인정이 될 최소한 수밖에 보고받고 없으니까. 이랬으면 네, 그렇죠. 예. 말리지 않았다는 얘기도 사실 되게 큰 네네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규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한동훈의 개인적 일탈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또 이제 아니 이동재. 그러니까 이동재도 그렇고 저는 한동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네. 한동훈이 만약 뭐 누구의 추측대로 이동재랑 이걸 짜고 유시민 잡는 글을 만들었다라고 가정하면 한동훈이 이거를 혼자 했을까요? 윤석열한테 아니면 보고했겠지. 형님한테 보고했을까요? 보고했겠지. 사시사철 아무 때나 문을 손님이 있어도 벌쩍 열고 들어가서 형 이러고 불렀다는 그 아니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한테 형이라고 했대요? 그럼요. 청 안에서 예, 청 그렇게- 안에서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는데도 예. 예. 무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와서 앉아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서 형!
하는 사이였습니다, 둘이.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야 임마 여기서는 총장님이라고 해야지 이 새끼야. 이러지 않았을까? 거의 제가 뭐 형까지는 확인을 해드리겠고 뒤에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된 사이면 이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을 잘라내지 못하고 감싸주려고 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 한동훈 아니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도 여유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백 기자 그게 포렌식으로 나왔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휴대전화 털리는 거 보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전문조사가 나오고 뭐 예. 별별 이제 이상한 꼼수들이 나오기 윤석열이 시작한 거죠. 완전히 그때부터는 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 진짜 늘 평소에 형이라고 했던 거 같네요 보니까. 형 동생이네 진짜. 예. 그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지. 유시민이 공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채널A 사측에서 보고받았다고 하면 그다음 윤석열 총장이 이걸 보고받았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검찰과 언론이 얼마나 유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계를 갖고 움직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럼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그 조인성 나왔던 영화 더 킹 그런 네네. 느낌이에요. 완전.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수순 지금 한동훈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한동훈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또 그렇게 된다면은 법원이 발부할지. 근데 청구 단계까지 가면은 이동재가 들어간 걸로 봐서는 한동훈도 뭐 어렵지 않게 구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한동훈이 구속되는 순간 그때는 뭐 나는 윤석열이 정말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성윤 지검장도 절대 우리 편은 아니다. 뭐 조선일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대학을 나온 뭐 이성윤 지검장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검사 세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예. 예. 다만 내 위에 있는 놈을 제끼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뿐이지. 예. 그 조직 검사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수장이 되길 바랄 뿐이지 어떤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이 아닌 거고 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번에 KBS가 단독 때리고 그 다음날 MBC가 단독 때리고 이런 것도 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이어졌던 조국 윤미향 건 때 우리가 많이 봤던 수사하는 검사들이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다만 네. 내가 보기에 시원한 얘기가 나오는 것뿐이지 그렇지. 여전히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방식으로 검언 유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네. 조선일보가 이런 프레임으로 MBC와 KBS를 공격하니까 난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뭐 이 검사들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세상에 검사 중에 우리 편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검사 사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씨가 검사 사회의 자존심을 못 지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윤석열의 이런 행태는 정의에 입각해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윤석열이 더 이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는 알게 돼서 그냥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럼 너나 나도 똑같이 검사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점을 좀 긴장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치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저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까지는 녹취록까지 해서 수사팀에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걸로도 어질어질한데 안 나온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리고 이동재 기자도 우리가 자꾸 욕을 해서 그렇지 정편이 어쩌고 그래서 그렇지 법원이 현직 기자에게 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현직은 아니죠. 그 해고가 됐으니까. 복직 소송 안 하나요? 그래요. 어쨌든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언론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이 판사로서는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텐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수사팀이 갖다 뒤밀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을 했을 때는 한동훈도 마찬가지로 수사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잔뜩 있지 않겠나? 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참 국회에 있다가 그 조영 대표가 이야기할 때 저기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훈
검사가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뒤에 이성윤, 뒤에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이야기 되면서 이 사람이 뭐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네. 예? 우리 대통령이 과도하게 연고주의를 배격해서 참 맞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 연고가 있거든요. 네. 예, 좀 때로는 좀 섭섭할 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뭐 거의 모욕적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이 검사 세계의 그런 이 생리들을 말씀하시니까 또 한번 막 긴장이 확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아주 뭐랄까요, 긴장에 전운이 감도는 서초동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렬이 형이나 동훈이 형은 이제 좀 개과천선할 때가 됐다. 아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 받았으면은 과거 검찰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지. 이게 구태에 찌든 검찰의 모습을 정말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는 검사일 뿐. 야. 그래요. 이게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검찰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가 너무나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민주당 얘기 좀 한번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지금 당 대표 네네네. 그 후보는 라인업이 끝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세 분으로 오늘 세 분으로. 박주민 의원까지 세 분이 라인업이 되면서 뭐 오늘 깜짝 놀랐죠. 전부 다. 네, 그래요. 그 서울 한 분, 또 저기 대구 한 분, 그리고 호남 한 분. 호남 한 분. 서울, 대전, 저 대전은 빠졌네요. 네, 뭐 이런 하여튼 뭐 전국 각지에서 후보가 다 나온 그런 셈이 됐는데, 자, 일단 지금 최대 쟁점은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내년 그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재수 의원은 현재 지금 그 부산시당 위원장이에요. 네네. 이 오던 시장 사태가 일어났던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좀 뭐 자기 개인 소신으로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드는데. 그분의 그 정확한 의도는 뭐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의도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 개인이에요, 개인. 정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최소한 단계에서 이제 사과적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한 거다. 레토릭이다. 예, 레토릭이고 왜냐하면 또 이번 임기가 8월 말에 끝납니다. 예, 8월 말에 끝이 나고 또 정치라는 것은 또 이 변화무쌍한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지가 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고요. 혹시 본인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주 명리를 봤는데 네, 예. 동남권으로 이사를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 주말에 한번 땅 보러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그리고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 후보를 내는 게 맞아요. 우리 지금 박원순 시장님 안 계시지만은 민주당이 욕먹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무소속이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욕할 대상도 없어져 버려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정당 공천을 하는 것이 책임 정치 차원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저는 사실 그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지지하는 입장이지만은 그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그분의 무슨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서울시장도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어제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이제 그제 있었고 아니 어제 있었고 어제 있었죠. 어제 또 이제 그 추가로 이제 좀 보론을 하시기를 추가로 이제 보충해서 발언하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김부겸 후보하고 동일한 입장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석고 대죄하고 후보를 내야 한다. 낸다면 그런 입장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좀 예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재명 지사 어제 발언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장사꾼도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를 누가 먹여 살리는데 지금 장사꾼이 정치 아래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장사꾼이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보면. 예.
이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이 다 이 실핏줄을 돌리니까 우리가 겨우겨우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구조에서 장사꾼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보론을 했지만 그때 얘기는 사실상 후보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설을 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이제 막 가르마를 타는 거예요. 저는 이것 자체가 가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가장 고초를 겪을 사람은 이낙연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겠다. 답이 없었죠. 예, 고민하겠다. 예. 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뒤로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대통령이 결정하면 총리로서는 그 일을 잘 집행되도록만 하면 됐었는데 이젠 사회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율의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 들어온 이 전형적인 인파이터인 이재명 지사가 A는 A고 B는 B고 C는 C인데 너는 딱 물어봤는데 아, ABC에 대해서 숙고하겠습니다. 못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승부사로서 이낙연 후보를 링 위로 올렸다. 예,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이재명 지사 역할이 크다고 보고 이번 선거 기간에 그래서 김부겸보다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낙연 후보는 각종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정확히 내야 되는 위기에 봉착을 한 거고요. 근데 본인 스타일하고 다르잖아요. 본인 스타일하고 다르게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말을 안 아꼈지만 이제는 뭐 할 말은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낙연 후보가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실지가 저로서 이제 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오해했던 게 우리 당하고 같은 당인 줄 알았는데 훅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 당이 아니고 여기 입장을 표명하세요. 좀. 그러니까 저 우리 당인 줄 알고 우리 편인데 왜 이럴까 싶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부분도 아니 한번 사실은 저도 이제 얘기해 주시죠. 이재명 지사께서 그 이야기 이제 장사꾼 이야기 저도 좀 섬찟했어요. 네. 섬찟했는데 뭐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지 이랬으면 쑥 들어보니까 우리 당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붙이시기를 석고대제 후에 공천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이 지지도도 올라가고 이 대법원 판결도 이 파기환송으로 나면서 조금 업돼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 들어오니까 그냥 다 답하신 것 같아요. 사실 언론이 막 들이댑니다. 근데 다 답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준비된 질문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훅 들어온 거지. 네, 들어온 예. 거죠. 예. 훅 들어올 때는 이낙연 총리처럼 숙고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현정 PD하고 김어준 총수는 원고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요. 항상 다른 질문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요. 뭐 언론인이 뭐 사전에 물어볼 만날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뭐 사실 제가 하는 방송에서 원고대로 안 한 적 많습니다. 예. 상가에서 훅 들어오진 않으시죠? 네? 남의 상가에서 훅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요. 하여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는 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죠? 두 분 다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을 굳이 표명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그렇죠. 좀 그냥 그런 입을 거죠. 다물고 네. 죄송하다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여론이 올라와서 그래도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면 되느냐는 여론이 떠받쳐준 다음에 내고 말고를 따질 문제인 거지. 네. 우리가 먼저 지금 여기서 정하는 것은 순서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난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자로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과 이제 부산시장의 임기가 4년이고 4년 동안 일을 잘해보시오 이렇게 맡겼는데 뭐 어찌된 사연이건 하여간 중도에 이렇게 임기를 못 마치는 상황이 됐는데 그에 따른 또 뭐 별로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분들 그런 시민들에게 또 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좀 내는 구성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사과의 측면과 책임의 측면은 또 추후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봐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두가 다 아니 무슨 상관이야 당원 당규에 뭐 있거나 없거나 후보는 내야지 이런 입장을 얘기하면은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반대파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지 선의로 해석하자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당 밖에 있는 그 파이터들, 이제 말하자면 선수들, 강력한 후보들, 이분들을 내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가. 뭐 예컨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네.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당 밖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선거 레이스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입당할 수도 있겠지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가지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이 후보를 내지 말고 그 민주 세력이 지지할 만한 그런 후보를 내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내년 선거에서 그분들 얘기, 전재수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 얘기가 미래통합당한테 그냥 그 시장하게 넘겨주자 이런 차원의 얘기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뭐 예. 그리고 사실 그 이재명 지사가 박원순 시장님하고 또 각별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추모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그걸 빨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이제 제가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동의를 하시든 안 조국 하시든. 부산시장, 유시민 서울시장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인 만큼 우리가 당원을 개정해서라도 민주당이 책임지고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 맞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그렇죠.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거나 이런 또 경우가 생기면은 그 속에서도 당원이 또 개정되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했다 뿐이지 그게 동의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서울시장의 경우는 다르다. 부산시장은 뭐 어차피 자기가 책임지고 그만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당원 당규 개정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분의 뭐가 드러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부산은 뭐 부산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민주당 깃발을 내세우고 있는 시장이 더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뭐 차라리 무소속이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나요? 민주당 공천을 이겼는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광역단체장을 1년씩 비워두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제가 동의가 되는데 네. 이제 광역단체장이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1년씩 비워두고 1년 후에 지금 보궐선거 한다는 건 좀 행정 공백이라든가 결정권의 공백이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빠른 결정은 그렇지만은 이 추모와 그다음에 이 내용 상황들이 수습이 되면은 다시 의견이 좀 모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뭐 그런 망언도 있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은 바뀔 게 없다. 뭐 이 포맷에서 더 뭐 진화될 게 없다라는 그런 현재 그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저 김종인 형님이 또 이제 당 이름을 바꾸시겠다, 그런 또 입장을 표명하셨단 말이에요. 미래통합당은 혁신할 수 있겠는가? 뭐 간판만 바꾸면 뭐해? 그 내용이 다 그대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더 이상 뭐 미래통합당이 우리 정치에 변수가 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또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그렇죠. 뭐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늘 이야기했었는데요. 좀 국회가 21대 국회가 좀 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국회, 그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 정상이 아니었던 상황에서의 야당이 법사위 했다면 이걸 가지고 그 발목을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게 과연 진짜 이분들이 참 제정신이 참 깝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제가 무슨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이 통과가 됐으면은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하고 공수처장 뽑고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뭐 선거 한번 치르고 자기들이 뭐 법 낼 능력 있으면은 법 내서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입법 절차에 의해서 결정난 것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정당이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뭐 국정 발목 잡기다 그러는데 발목 잡기도 안 해요. 오질 않아요, 아예.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냥 국정 방기, 내팽개치기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현재 상황이. 네. 저는 뭐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자기들이 그 21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전혀 그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지역에서 출마했던 분들 다 당선돼서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네. 실감을 아니 동네 민심은 잘 보니까 동네 민심 다 자기 지지해 주는데요.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수도권은 다 떨어졌으니까 수도권 민심 모르는 거고. 지금 그런 게 하나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선거공학적으로는 보나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보나 맞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정강정책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집어넣고 육시방쟁도 집어넣고 뭐 이 노동의 권리 이런 얘기들 다 집어넣는다고 오늘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 발표를 했군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중도를 끌어안는 튼튼한 보수의 입장을 취하겠다는 김종인 대표의 의지는 가상하나. 근데 옛날에 김종인 대표가 노태우 이런 양반들 밑에서 뭐 수석이니 뭐니 하면서 딸랑거리던 시절에는 그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됐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 보고서를 잘 올려서 야 괜찮은데 추진해봐 그러면 노태우가 추진해봐 그러면 추진하는 거지 무슨 뭐 긴 말이 필요해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자 100명이 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그 말에 동감하지 않으면 전 미래통합당이 바뀔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네. 김종인은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장 어제 박지원 그 국정원장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북과 접촉한 사실을 갖고 적과 내통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뭐 쌍스럽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만나고 어떻게 여기서 정상회담? 뭐 이메일을 보내나? 아니 기본적인 드론을 띄워요. 드론. 예, 드론을 드론을 풍선을 띄워. 풍선. 아 풍선에다 이렇게 피를 집어넣고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정강 정책을 발표하는 날 적과 내통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정당에서 정당이 당명을 바꾼 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전 정말 진심으로 걱정되는 건 네. 그놈의 색깔 이제 뭘로 할 거예요? 예. 색깔. 남은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똥색. 지금 똥색하고 하나 더 남은 게 있어요. 무슨 색? 무지개색. 무지개색. 예. 아. 동성애 반대 나지. 정당에서 무지개색을 넣으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예. 정강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당의 이제 정신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헌법의 전문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이제 5.18 민주항쟁이라든가 60운동을 넣는다면은 제가 보기에 김진태 같은 의원이 다시 안 나오게 하려면은 자유한국 미래통합당 의원들 전부 다 이 거짓말 탐지기 갖다 놓고 한번 해봐야 돼. 실제 속마음이 이게 삐삐해서 이게 맞는지 예, 그거 해보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각서라도 봐야 됩니다. 이 자 강령 정책을 보고 동의했습니까? 각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게 확인이 되지.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이거 자필로 쓰라고 몇 명이나 쓸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시험해보고 싶네요. 진짜 한번 그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김종인 형님 가서 고생 많이 하시네. 예. 정말 우리 김종인 형님은 그냥 거기서 염을 치셨으면 좋겠다. 그분의 남은 역할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어제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김동연 부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당 환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강 정책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고위 당직자가 했다는 거예요. 네. 전 이것도 정말 파한대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 월요일 YTN에 의뢰했던 리얼미터에서였나요? 네. 13.4%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5.5%로 그 다음인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13%를 먹고 있는 그림 하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5, 6%를 넘기 힘든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예. 황교안 때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잔챙이로 보이고 여기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하겠다 마음 먹으면 이런 거는 판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 될 텐데 이건 말 그대로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망상에 가까운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어느 정도로 갈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 거고. 근데 그걸 하나 바라보면서 그 내부에 있는 자기의 정치 역량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대선 후보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 수혈해올 생각. 그리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애들 말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려면 5.18도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답답한 자세. 5.18이 40년 지난 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배님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대학교 다닐 때 누가 길거리 가서 데모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6.25도 안 겪어본 새끼들이 뭐 맞아요, 그러냐고 맞아요. 손가락질 네. 했던 것도 네. 그게 40년 전 얘기거든요. 네. 1990년을 기준으로 6.25 전쟁이 4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5.18도 40년 전의 일이라 이거는 지금 약간 근대사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인 건데 역사적 이것조차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건데 이걸 예, 그걸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동의하고 못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대책 없는 정당인 거예요. 언제적 얘기인데. 아니 5.18에 가담했던 자들이 그 정당이 지금 나와서 정치를 하고나 있습니까? 전두환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나? 아니 근데 저기 우리 김종인 형님 당명 바꾸는데 굉장히 집착하시던데 그 장명 재주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아니 본인이 지금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당대표 대행이지. 그렇죠. 네. 예? 직무대행 아닙니까? 근데 왜 지가 당 이름을 정해? 그건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 대권 주자로 나올지 못 나올지 어떻게 아니 아시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당대표 대행을 하더라도 뭐 예컨대 당원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갔으면 몰라. 아니 그렇지도 않고 차라리 조기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본인이 당대표 후보로 나가가지고 내가 혁신하겠다라면서 표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면 아니죠. 대권 주자를 나가는 당대표를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요. 대권 주자 나간다.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는 항상 그 주장하십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나가고 싶어 종인이 하시는 형이 거는. 저기 대선 후보로 나간다. 패순해.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나갈 수 있으면 나가겠다. 이런 스탠스. 지난번에도 저기 사무실 차렸다가 뭐 선언했다가 그럼요, 예. 슬그머니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뭐 이분이 공천권이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네. 자기도 한번 뭐 늙음하게 한번 빼뜨기 한번 그럼 해보겠다. 뭐 무슨 백종원 얘기는 왜 하고 그 뭐 무슨 저기 홍정욱 얘기는 왜 하고 아니 백종원보다도 못한 애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여의도 정가에서 다 그렇지. 김종인 예, 예, 대망론을 다 이제 예, 거의 뭐 상수로 두고 보는군요. 그렇죠. 백종원 씨가 사실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목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훌륭하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전 하는 백종원을 깔아 놓음으로써 미래통합당의 모든 대선 후보군을 백종원 밑에 깔아 놓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고 김종인 대표가 본인 생각은 내가 백종원보다 위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에 있는 현재 우리가 뻔히 보이는 대권 후보들 원희룡 그다음에 뭐 홍준표, 유승민 등을 깔아뭉개는 일이 김종인 대표의 현재로서는 제일 관심 있는 일이다. 저는 뭐 사실 예. 김종인 대표의 인식에 약간은 동의를 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백종원 우리 선생님보다 특별히 나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없죠? 백종원 선생님 훨씬 훌륭하시죠. 네. 아니 오죽하면 행정부의 검찰총장이 지금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지로 따라붙고 있겠습니까? 네. 진짜 백종원은 무서운 존재예요. 아니 그 양반이 만약에 대권의 꿈을 꾸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과거가 털리고 가족 관계 털리고 뭐 복잡하겠죠. 그런데 진짜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는 분들은 그래 뭐 프로 정치인보다는 저 사람 한번 밀어주자. 그럴 수도 있다고 난 봅니다. 지금 사실은 백종원이 지금까지 거론됐던 여권 주자 중에 가장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 가장 전 위협적이라고 경쟁력 생각해요. 있는 분이다. 예. 네. 차라리 박근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난 그 이승만 이후로 이 독재 정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네. 백종원이. 그래서 정말 국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니까 네. 훌륭한 중소상공인들도 살려준다 그러면은 네. 그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볼 수는 없는 문제다. 이게 안철수하고는 또 달라요. 안철수는 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라고. 안철수 씨는 현실의 발을 안 딛고 있던 분이고 이 양반 어쨌거나 사업도 망해보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재미있는 분이긴 한데요. 예, 본인이 뭐가 아쉽다고 대권에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지금 뭐 가만히 있으면은 떼돈을 벌 텐데. 그리고 사실 벌써 요식업계의 대통령이세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절반은 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온 국민이 고객인데 뭐하러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만듭니까? 맞습니다. 예. 그 양반의 그 뇌에 뭐 이상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정치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